이 검고 불길해 보이는 뱀은 송곳니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이 검은색 동물이 다름 아닌 블랙맘바라고 잘못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뱀은 무해한 쥐뱀일 뿐입니다. 뱀이 정말 위험한지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주요 표시가 있습니다. 송곳니가 없는 종은 독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물려도 크게 해를 입지 않아요. 하지만 송곳니가 있는 뱀을 본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뱀을 발견하시면 당장 자리를 피하고 야생동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파충류를 식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뱀의 행동, 둥지 습관, 서식지를 관찰하여 두 종류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일부 뱀은 경고 신호로 꼬리를 흔들기도 해요. 또한 독사는 일반적으로 삼각형 모양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비독사는 둥근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착시현상 시간입니다. 뱀이 보이시나요? 저 나무에 붐슬랭이 숨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 미끌미끌한 동물은 변장술에 능숙하며 나뭇가지 인척하는 걸 좋아해요. 또한 붐슬랭은 후각이 좋지 않지만 공기 중에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능력으로 이를 보완합니다. 혀를 사용하여 냄새 분자를 모아 입안의 감각기관에 대고 누릅니다. 이 뱀은 독이 있어요. 저 송곳니를 보세요. 하지만 송곳니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입안으로 깔끔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 방울뱀과 인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 몸의 케라틴으로 만든 액세서리가 많다는 점이에요. 사람의 손톱과 머리카락은 케라틴으로 만들어져 있고 방울뱀의 딸랑이도 케라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미끌미끌한 동물이 내는 주요 소리는 인간이 손톱을 서로 비빌 때 내는 소리와 비슷해요. 하지만 이 파충류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쉭쉭거리는 소리처럼 들리죠. 뱀은 탈피할 때마다 딸랑이의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지만 뱀이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부분을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뱀의 딸랑이는 우리의 손톱처럼 닳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방울뱀은 다른 많은 뱀과 마찬가지로 고막이 없는 독특한 내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처럼 공기 중의 소리를 감지할 수 없어요. 대신 뱀의 내이는 턱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 진동을 느껴요. 생물학자들은 뱀이 소리를 압력으로 감지하는지 아니면 몸의 기계적 진동으로 감지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방울뱀은 또한 매우 선별적으로 먹어요. 배가 고플 때만 먹으며 성체는 보통 식사 사이에 2주 정도가 있어요. 이 교활한 사냥꾼은 보통 생쥐, 쥐, 다람쥐, 토끼를 쫓지만 새도 잡을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아요. 반면에 어린 방울뱀은 식욕이 왕성하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자주 먹이를 먹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거대한 송곳니를 보세요. 피하 주사바늘처럼 속이 비어있고 날카로워서 독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점은 이 송곳니에 경첩이 달려있어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위턱에 평평하게 놓여있다가 공격할 때만 수직으로 튀어나온다는 점이에요. 거대한 늪살무사는 위협을 느낄 때 입안의 흰색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때문에 코튼마우스라고도 합니다. 이 반수생 뱀은 물과 육지 모두를 능숙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물목화신이라고도 하죠. 눈과 콧구멍 사이에 열을 감지하는 얼굴 구멍이 있어서 미세한 온도 변화도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잠재적인 먹잇감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늪살무사는 사람을 물지 않으며 도발의 순간에 공격하기 위해 독을 아껴둡니다. 독이 없는 물뱀과 독이 있는 물뱀인 늪살무사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물뱀은 날씬한 체형을 자랑하는 반면 늪살무사는 견고하고 묵직한 존재감을 발산해요. 물뱀은 길고 가느다란 꼬리와 목에 비례하는 머리를 자랑하며 늪살무사의 울퉁불퉁하고 넓은 머리와 대조를 이뤄요. 물뱀의 동공은 동그랗기 때문에 고양이처럼 수직인 늪살무사의 동공과 다른 형태예요. 또한 비독사는 늪살무사와 같이 얼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 또 다른 독사, 구리머리 뱀이 있습니다. 사양은 오이 냄새와 비슷해요. 독도 꽤 특이해요. 이 뱀에 물리면 큰일 날까요? 물론이죠. 치명적인 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어느 정도는요. 아직까지 100% 입증된 사실은 아니지만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이론을 테스트해왔으며 구리머리 뱀의 독이 일부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지는 못하더라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모든 뱀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지만 물린 부위에 대한 해독제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산호뱀은 수줍음이 많고 비밀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호뱀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뱀물림 사고의 1% 미만을 차지해요.
산호뱀의 독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소이며 이빨이 작기 때문에 먹이를 씹어야 독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산호뱀은 위협을 느끼면 꼬리 끝을 말아서 공격자가 머리의 위치를 혼동하도록 해요. 검은잎 만바라고도 불리는 신비롭고 매혹적인 블랙 만바는 바위가 많은 사바나를 고향으로 삼고 흰개미 무덤 근처에서 노는 것을 좋아해요. 회색에서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색을 띠는 이 동물의 이름은 입 안쪽이 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블랙 만바는 매끈한 표면에서 시속 16에서 19km의 속도를 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뱀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매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톱비늘 독사는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소음을 내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매혹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늘의 독특한 모양으로 인해 특히 무서운 방식으로 움직일 때 길게 슉슉거리는 소리나 지글거리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러한 소리는 뱀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분명한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톱 비늘 독사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지만 치료하지 않을 경우 10% 미만의 치사율을 보여요. 이는 킹코브라나 블랙맘바에 물리고 치료받지 않았을 때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뤄요. 톱 비늘 독사는 극도의 공격성과 번개처럼 빠른 공격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운 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숲속에서 하이킹을 할 때는 뱀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더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일부 교활한 뱀은 죽은 척하다가 방해하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뱀을 발견하면 자리를 비켜주세요. 뱀은 보통 수조붐이 많아서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뱀에 물리는 사고가 대부분 이때 발생하므로 뱀을 잡거나 해치려고 시도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뱀의 크기에 속지 마세요. 작은 뱀도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기 갈색 뱀은 독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안전한 거리에서 감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년 7,000명 이상의 미국인이 뱀에 물리는 피해를 입는데 이는 대부분 뱀을 잘못 다루거나 싸우려고 시도한 탓이에요. 이러한 행동을 피하고 물린 경우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독사와 비독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뱀의 정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뱀이 무해해 보이더라도 절대 만지지 마세요. 이 보이지 않는 선은 세계를 두 부분으로 나누며 대부분의 동물, 물고기, 새는 어떤 이유로든 이 선을 넘지 못합니다. 이 선은 월리스 라인이라고 불리며 호주와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선입니다. 1859년에 이 선을 발견한 영국의 과학자이자 탐험가인 알프레도 러셀 월리스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는 말레이 군도라고 불리는 섬들을 탐험하기 위해 아시아로 여행했습니다. 월리스는 정글을 걷고 언덕을 오르고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 벽의 서쪽 보르네오와 수마트라 같은 곳에서 그는 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을 보았어요. 커다란 콧불소가 나뭇잎을 뜯어먹고 원숭이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죠. 숲에는 정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라웨시나 람박 같은 곳에서는 월리스가 상상한 경계선 너머에서 호주에 있는 동물과 더 비슷한 동물과 앵무새 같은 화려한 새를 발견했어요. 동물의 행동은 월리스 라인의 양쪽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동물은 물과 같은 거친 장벽을 잘 넘나들지만 어떤 동물은 그렇지 못해요. 예를 들어 박쥐는 물 위를 날 수 있기 때문에 월리스 라인을 넘기도 해요. 반면 코끼리처럼 육지에 사는 큰 동물은 보통 월리스 라인의 한쪽에만 머물러 있어요. 일부 새들은 수줍음이 많아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두꺼운 덤불이나 나무에 숨어있기를 좋아해요. 새들은 숨을 곳이 없는 넓은 물 위를 날아다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식물은 바람, 물 또는 동물에 의해 운반되는 씨앗과 같이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퍼지기 때문에 동물처럼 월리스 라인을 엄격하게 고수하지 않습니다. 유칼립투스라는 한 식물 속은 대부분 호주 쪽에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한 유칼립투스 나무는 아시아 쪽 필리핀까지 진출했어요. 수중에서는 월리스 라인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월리스 라인과 호주 사이의 지역은 산호 삼각지대로 불리며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50여 년이 지난 지금 과학자들은 마침내 월리스 라인의 미스테리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약 3,500만 년 전 호주가 남극에서 분리되어 천천히 아시아로 충돌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충돌로 아시아와 호주 사이에 말레이 군도라는 섬들이 생겨났어요. 이로 인해 극심한 날씨 변화가 발생했고 이 지역은 매우 달라져 어떤 동물이 살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쳤어요. 연구원들은 컴퓨터 모델을 사용해서 수백만 년 전 월리스 라인 양쪽에 2만여 종의 동물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살펴봤습니다. 호주가 남극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남극 주변에는 거대한 심해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남극 황극 해류라고 불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 소용돌이 치는 해류는 지구의 기후를 훨씬 더 차갑게 만들었고 동물들이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이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는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려 아시아 동물들에게 완벽한 기후를 유지했어요. 이 동물들은 디딤돌처럼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하며 호주로 향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호주에서 온 동물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사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열대섬은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 전 동물들이 기상 패턴의 큰 변화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알 수 있다면 오늘날의 동물들이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월리스 이후 다른 과학자들도 아시아와 호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자연 경계를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며 선을 생각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웨버 라인은 월리스 라인과는 약간 다른 위치로 월러시아 내의 오리엔탈과 오스트랄라시아 동물 지역 사이에 있어요. 주로 인도네시아 섬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아시아 및 호주 대륙분과 심해 해협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육지로 큰 대륙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엄치거나 날거나 물에 뜰 수 있는 동물들이 이 섬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생물은 아시아와 호주에서 온 독특한 생물들이 많아요. 웨버라인은 균형이 깨지는 곳이에요. 한 방향으로 가면 대부분의 동물이 아시아에서 왔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 대부분의 동물이 호주에서 왔어요. 지구의 역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동 사건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어났어요. 약 3천만 년 전 남미는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남극 대륙과 아프리카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땅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남미 대륙이 독립된 후 그곳에 살던 동물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하기 시작했고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생물로 변해갔어요. 주머니쥐, 카피바라와 친칠라 같은 거대 설치류, 아르마딜로, 개미핥기, 나무늘보 등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있었죠. 당시의 동물 중 일부는 지금은 멸종했습니다. 자동차보다 큰 거대한 땅 나무늘보가 돌아다녔어요. 거대한 아르마딜로처럼 매우 튼튼하고 뼈가 많은 껍질을 가진 글립토돈트도 있었어요. 날지는 못하지만 먹이를 쫓아다니는 거대하고 무서운 새들도 있었어요. 북아메리카에서는 베링 해협을 통해 동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북미에는 사슴, 들소, 말, 낙타, 심지어 매머드와 메스토돈과 같은 다양한 동물들이 살았어요. 이들은 모두 큰 고양이, 늑대, 곰과 같은 포식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약 300만 년 전 북미와 남미 대륙은 파나마 지엽이라는 땅덩어리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지엽은 지각판이 다시 이동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2500만 년 전의 주요 화산 활동도 이 과정에 기여했습니다. 동물들이 북미와 남미 사이를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 긴 과정은 역사의 대미 이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빙하기에는 북쪽의 거대한 빙하가 수만 년에 걸쳐 성장과 축소를 반복했어요. 빙하가 가장 컸을 때는 많은 물이 고정되어 해수면이 낮아지고 숲은 넓은 초원으로 변했을 거예요. 따라서 동물들이 건너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죠. 남아메리카에서 알래스카까지 북쪽으로 올라간 동물 중에는 거대한 땅 나무늘보도 있었어요. 특별한 종류인 메갈로닉스 제퍼슨리는 털 매머드, 술록과 함께 추운 툰드라를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많은 북아메리카 포식자들이 남쪽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어, 제규어, 거대한 이빨을 가진 검치호랑이 같은 고양이과도 있었어요. 늑대, 여우, 수달, 너구리, 곰도 이동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얼굴이 짧은 곰은 키가 4m에 달하고 무게가 소형차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남미에는 산우, 즉 남미 원주민 유제류라고 불리는 우스꽝스럽게 생긴 동물도 있었어요.
이들은 남미가 고립되어 있는 동안 온갖 이상한 모양으로 진화한 말굽이 달린 포유류예요. 예를 들어 이상한 엄니를 가진 코끼리의 친척인 곰포테레스와 같은 북아메리카의 큰 동물들이 남쪽으로 건너와 가장 큰 동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남아의 조상은 안데스 산맥에 정착했고 사슴, 테이퍼, 페카리는 숲에서 번성했어요. 동물들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대륙을 오갔지만 빙하기가 끝나면서 거대한 땅 나무늘보와 같은 큰 동물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북미 동물들은 새로운 터전에 더 잘 적응한 것으로 보여요. 북미에서는 여전히 남미의 아르마딜로, 고슴도치, 주머니쥐를 볼 수 있지만 제규어, 라마, 안경곰 등 남미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들은 오래전에 북미를 떠났어요.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되어 있던 남미의 동물들이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털, 온몸에 있죠? 아주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는 것에서 아주 긴 것까지. 검은색, 금발, 빨간색, 회색, 모든 색깔이 가능해요. 수치 많고 윤기가 나면 좋겠죠? 빛나게, 반짝이게 스팀을 하고 금발에 왁스를 바르기도 합니다. 또 일부러 없애려고도 해요. 하지만 60년대 브로드웨이 뮤지컬처럼 계속 다시 자랍니다. 털로 덮여있지 않는 신체 부위는 거의 없어요. 손바닥, 발바닥, 입술 정도죠. 털이 없는 세상에서도 손바닥은 그대로일 겁니다. 하지만 손은 다를 거예요. 손톱이 전혀 없을 테니까요. 손톱은 사실 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케라틴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손가락 끝에 변형된 털이 있는 거예요. 발톱도 없겠네요. 감미로운 새소리, 음악소리, 파도소리를 즐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털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귀 안의 작은 털은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뇌 위에 작은 털이 난 작은 털세포들이 있는데 소리를 감지하는 것을 돕는 감각세포를 스칩니다. 나이가 들면 이 털의 일부가 빠져서 청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털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귀머거리일 거예요. 뭐라고요? 이 작은 털은 안쪽 귀 안에 달팽이관이라고 불리는 부분 안에 있는 액체가 진동하게 해줍니다. 달팽이처럼 생겼죠? 귀 안에 있는 달팽이. 달팽이관 안에는 많은 작은 털들이 액체와 함께 진동하고 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작은 털들은 균형도 책임집니다. 그것들은 액체로 가득 찬 귀 도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액체도 움직이며 공간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귀털이 없다면 우리는 위아래를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위아래도 구분 못한다면 걷는 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털이 있는 사람이 안내를 해줘야 할 거예요. 우리 모두 안내견이 필요해요. 잠깐 계산을 해보죠. 전 세계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개는 9억 마리밖에 안 됩니다. 개가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 순간마다 털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숨을 쉴 때도요. 코털은 꽤 거슬릴 수 있고 가끔 튀어나오기도 하고 코를 간지럽게 만듭니다. 뽑아버릴까요? 글쎄요, 코털은 우리 몸이 가진 최고의 방어수단 중 하나입니다. 코털이 없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예요. 털 없는 코는 무력해요. 불쌍한 코. 들이마셔서는 안 되는 많은 것을 들이마시게 될 거예요. 물론 실수로 펜이나 면봉 같은 걸 들이마시지는 않겠죠? 조심해야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콧구멍에 비해 너무 크잖아요. 일부러 밀어넣지 않는 한 말이죠.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건 먼지입니다. 어디를 가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코에게 안전하지 않아요. 집안에서도요. 코털이 없다면 보통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할 먼지에 질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에 적어도 3번은 바닥 청소를 해야 할 거예요. 만약 생일 파티에서 큰 인기를 얻고 싶다면 생일 주인공에게 로봇 진공청소기를 선물로 사주세요. 코털이 없으면 얼굴을 가리는 탈부착이 가능한 투명한 방패막이 달린 스키 마스크를 벗지 못할 거예요. 밖에 나가고 싶으면 그걸 써야 합니다. 거울을 피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마치 용접공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스타일리시하지는 않지만 얼굴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데이트를 나갈 때도 항상 그런 옷을 입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꽃 선물을 하지 마세요. 냄새가 문제가 아닙니다. 털이 없는 세상에서도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는 맡을 수 있어요. 코털은 후각과는 관계가 없어요.
코 안에 특별한 감각세포들이 냄새를 감지합니다. 문제는 콧가루입니다. 털없는 코에 그런 게 들어가면 게임 끝이에요. 계속 재채기를 할 겁니다. 옆구리가 당길 때까지요. 더 이상 밸런타인데이에 장미꽃은 안 돼요. 속눈썹도 없을 거예요. 속눈썹도 매우 중요해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죠. 속눈썹은 눈을 기사의 방패처럼 쉽게 먼지와 보풀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눈을 감았을 때 속눈썹은 추가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마치 요새처럼요. 속눈썹이 없다면 심지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멋진 방패는 아름다운 눈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또한 눈의 온도를 안정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작은 개인용 나무처럼 달콤한 그늘을 선사하고요. 만약 털없는 세상에서 잘 될 만한 사업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안경을 선택하세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수품이 될 거예요. 해가 나든 흐리든 상관없이요. 하지만 선글라스보다는 스쿠버 마스크처럼 보일 거예요. 코 필터도 내장되어 있고요. 모양이 좀... 그리고 가격도 정말 비쌀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값싸지만 효과적인 용접공 같은 마스크를 사용할 거예요. 눈썹은 중요성이 종종 무시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눈썹을 뽑아서 가느다란 선만 남겨놓습니다. 하지만 눈썹은 땀이 눈에 들어가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일종의 눈부심 방지 보호장치예요. 눈썹 문제 해결은 꽤 쉬워요. 그냥 그 편리한 마스크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눈썹이 없으면 감정도 없어요. 거울 앞에 서보세요. 화난 표정, 슬픈 표정, 관심 있어 하는 표정을 지어보세요. 눈썹이 사방으로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창의력이 뛰어나요. 아마 눈썹을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멋지게 가느다란 얇은 선이거나 좀 더 대담한 꽃, 기하학적 디자인, 아니면 두 마리의 검은 고양이가 눈 위에서 자고 있는 디자인은 어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짜 눈썹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인조털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걸 많이 비축해두면 떼돈을 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털로 뒤덮여 있던 우리 피부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팔과 다리에 있는 그 작은 털들은 온갖 종류의 먼지, 때, 기름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그게 없다면 모공이 막혀서 피부에 기름이 낄 거예요. 으액! 털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대머리일 거라는 점입니다. 모든 종류의 가발은 수천억 원 규모의 산업이 될 거예요. 실직한 미용사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왁싱이나 면도도 필요 없습니다. 어때요? 그리고 더 이상 흰머리도 나지 않아요.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스트레스, 식이요법, 그리고 생활 방식은 모두 머리 여기저기에서 솟아나는 새치의 원인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더 많은 과일과 야채를 먹고 직장이나 집에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것은 흰머리가 나는 과정을 늦출 수 있을 거예요. 털 없는 세상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요. 머리카락이 없으면 사람의 나이를 짐작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게다가 모두 스쿠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면 더욱 그렇겠죠? 우리의 몸은 적응하고 번성하기 위해 많이 변해야 할 거예요. 채모의 주된 기능은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체온 조절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털은 박테리아가 번성하는 데 완벽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냄새가 덜 날 거예요. 털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박테리아가 살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털이 없으면 실제로 어떤 스포츠에서는 더 유리할지도 몰라요.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요. 다리를 면도하는 수영선수들은 그렇지 않은 선수들보다 0.06에서 0.07% 더 빠릅니다. 또한 부상도 적을 거예요. 털이 없는 신체 부위는 부딪히거나 멍든 후에 많이 붓지 않아요. 만약 몸에 털이 전혀 없다면 우리의 피부는 완전히 다를지도 모릅니다. 적절하게 체온을 유지할 털이 없으면 지방을 사용해야 할 거예요. 체온을 유지하려면 피부 밑에 있는 여분의 지방을 진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얇은 피부와도 작별해야 해요. 우리는 보호를 위해 더 두껍고 거친 피부를 발달시킬 것입니다. 아마 더 이상 소름이 돋지도 않을 거예요. 소름은 털 아래쪽에 형성되기 때문에 털이 없으면 더 이상 소름이 돋지 않아요. 많은 감정을 보여주기 위한 다른 방법을 발명해야 할 겁니다. 춥거나 겁먹거나 흥분한 감정들 말이에요.
대신 혀가 부풀어 오르면 어떨까요? 아니면 감정에 따라 냄새가 바뀌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추우면 갑자기 호박 스파이스 라떼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맛있겠죠? 그러면 털없는 새로운 세계에서 소외될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라푼젤은 영원히 탑에 갇혀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헤어 제품 광고도 사라지겠죠? 정말 그리워질 거예요. 오늘의 털이 내일 사라진다면? 그동안 고마웠어, 털! 그동안 과학자들은 두개골부터 치아에 이르기까지 약 6,000개의 초기 인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화석 중 일부는 연구원들이 즉시 네안데르탈린의 것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화석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일부 화석은 기존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떤 종류의 선사시대 인간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최근까지 우리는 8종의 초기 인간을 알아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손재주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하빌리스입니다. 호모는 라틴어로 인간을 뜻한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들은 일반 영장류와 닮았지만 인류 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도살과 같은 일상활동에 큰 도움을 준 석기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호모 루돌펜시스입니다. 이들은 호모 하빌리스보다 더 큰 두뇌를 자랑했지만 여전히 현대인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를 들어 뇌의 신경학적 구조는 점점 더 복잡해졌지만 실제 구어는 전혀 사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후 최초의 직립보행을 한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했고 현대인과 네안데르탈린의 마지막 공통조상으로 여겨지는 호모 안테세소르가 다른 호모종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수수께끼의 데니소바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있는 중이에요. 호모 날레디는 2013년에야 발견된 8번째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호모 날레디에 대한 지식도 매우 제한적이에요. 흥미롭게도 날레디는 소토어로 별을 의미하는데 라이징 스타라는 동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약 20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면밀한 조사와 몇 가지 테스트 결과 날레디종은 23만 6천 년에서 33만 5천 년 사이로 훨씬 더 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날레디의 손은 도구를 만드는 데 적합했지만 주변에서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날레디는 수수께끼종이며 아직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지구상에는 호모사피엔스라는 단 하나의 인간종만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오래전에 사라진 고대종을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왜 이런 멸종된 종을 연구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선사시대의 복잡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 이러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2024년 머리가 큰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줄리엔시스라는 9번째 인류종의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종이 야생마를 사냥하고 석기를 만들었으며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동물 가죽을 가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대학교의 한 연구원은 자신의 연구팀이 화석 증거를 분류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던 중 이 새로운 종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롭게도 호모 줄리엔시스의 한 잠재적 대표자는 과학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은 아닙니다. 2010년에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손가락 뼈의 DNA 분석을 통해 처음 확인된 데니소바인은 아직 뚜렷한 종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데니소바인이 실제로는 새로 발견된 이 그룹에 속할 수 있다고 제안해요. 이 큰머리 개체는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사피엔스의 혼합된 특징으로 인해 연구원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호미닌 화석을 둘러싼 오랜 미스테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른다면 세모를 세모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과학자들은 이 중요한 퍼즐의 큰 머리 조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은 많은 미스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우리 현대인 역시 호모 줄리엔시스라고 할 수 있어요. 못 믿으시겠어요? 이걸 좀 보세요. 이 방정식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고려해야 해요. 첫째, 과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호모 줄리엔시스라고 부르는 데니소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연구원들이 제안한 이론일 뿐이지만 일단은 사실인 것처럼 가정해 볼게요. 둘째, 데니소바인은 현재 멜라네시아 사람들의 조상과 교배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뉴기니에서 피지 제도에 이르는 지역에 거주하며 4에서 6%의 데니소바인 DNA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늘날 현대인 중에는 데니소바인 또는 호모 줄리엔시스 또는 빅헤드와 유전적 연관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이 꽤 그럴듯하게 들리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연구원들은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골격 유적을 바탕으로 데니소바인으로 알려진 고대 인류의 유형을 밝혀냈습니다. 이 고대 인류는 현대 인류와 공존하고 교배하여 인류 진화에 대한 이해에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화석이 발견된 시베리아 동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데니소바인은 유라시아 전역에 널리 퍼져 살았던 것으로 추정돼요. 증거에 따르면 데니소바인은 약 5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린과 함께 살았으며 초기 호모사피엔스와 상호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과학자팀이 손가락뼈에서 추출한 DNA를 사용하여 이 고대 호미닌의 전체 게놈을 성공적으로 시퀀싱했습니다. 이 발견은 해부학적으로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이주하기 시작한 시기에 적어도 4개의 뚜렷한 인간 집단이 존재했음을 밝혀냈어요. 현대 인류, 네안데르탈린과 함께 이제 우리는 인류의 진화 역사를 논할 때 데니소바인과 흔히 호빗이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작은 인류종을 고려해야 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은 데니소바인 유전자가 현대 멜라네시아인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반면 왜 다른 유라시아 인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4에서 6% 기억하시죠? 한 가설에 따르면 데니소바인과 초기 현대인 사이의 상호작용은 특히 인류가 동남아시아를 거쳐 멜라네시아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이고 짧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소수의 데니소바인만이 더 많은 현대인 집단과 교배했을 것으로 추측해요. 이는 드문 만남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데니소바인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자 풀에 포함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과학자들이 과거를 더 많이 파헤칠수록 우리 조상에 대해 더 많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네안데르탈린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최초의 예술작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2018년 스페인의 고대 동굴 예술에 대한 연구에서 현재 알려진 가장 오래된 예술작품으로 밝혀졌어요. 우리는 네안데르탈린이 예술에 필요한 인지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지만 네안데르탈린은 실제 예술의 선구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들은 예술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크리스 메시나가 해시태그를 발명하기 수천 년 전에 해시태그를 발명했다고 해요. 물론 농담이지만 제가 왜 해시태그를 언급했는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스페인의 여러 동굴에서 발견된 예술품에는 간단한 손 스텐실, 사다리 모양의 그림 및 기타 다양한 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 선사시대 예술품들은 초기 인류가 만든 것으로 여겨졌지만 새로운 검사 방법에 따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시태그처럼 보이는 가장 오래된 네안데르탈린 예술품은 2014년에 지브롤터에서 발견됐어요. 과학자들은 이 예술품의 연대를 결정하기 위해 데이팅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남녀 간의 데이팅이 아니고 연대 측정 기법이요. 그들은 실제로 전통적인 탄소 연대 측정 대신 우라늄과 토륨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했습니다. 필요한 테스트가 완료된 후 연구진은 이 예술품을 약 6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전에 알려진 가장 오래된 예술품보다 15,000년이나 더 오래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주변에 네안데르탈린이 유일한 종이었기 때문에 이 예술품의 배후에는 네안데르탈린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현대인은 약 2만 년이 지나서야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매우 긴 여정이었고 그 때문에 그들이 해시태그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손 스텐실은 예술가가 안료를 준비하여 손에 바르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여요. 또한 이 동굴에는 무려 11만 5천 년이나 된 색을 칠한 조개 껍질 컬렉션도 있어요. 이 조개 껍데기 중 일부는 구멍이 뚫려 있어 장신구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네안데르탈린이 예술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어떤 형태의 음성 언어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네안데르탈린을 우리 혈통의 일부로 완전히 받아들일 때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안데르탈린 역시 인간이며 우리 가계도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흥미롭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연대 측정 방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인공지능은 이제 의사의 진단을 돕고 모든 언어의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95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실리콘으로 만든 컴퓨터 부품을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일부 과학자와 기업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물로 컴퓨터를 만들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새로운 분야를 바이오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실험실에서 배양한 작은 세포 클러스터와 같은 것을 사용하여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를 만들어요. 스위스의 파이널 스파크라는 회사는 인간의 뇌 오가노이드를 사용하여 정보 처리를 돕는 특수 컴퓨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연구를 하고 싶다면 이 플랫폼을 한 달에 $500에 온라인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만든 회사의 주요 목표는 오늘날의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보다 10만 배나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컴퓨터가 사용하는 각 두뇌 오가노이드는 폭이 0.5mm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고 각 처리 장치에 4개가 있어요. 이 오가노이드는 전극이라고 하는 8개의 작은 와이어에 연결되어 오가노이드 내부의 뉴런에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전극은 오가노이드를 일반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하기도 해요. 오가노이드의 뉴런에는 기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이 소량 주입되어 학습을 촉진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가 하는 일과 비슷하죠. 전기 신호와 도파민 보상 덕분에 오가노이드의 뉴런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뇌도요. 가끔은요. 이 과정이 잘 작동한다면 오가노이드는 언젠가 오늘날 컴퓨터의 프로세서처럼 작동할 수 있어요. 다만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동일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작은 두뇌와 같은 오가노이드가 24시간 라이브 스트리밍되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연구원들의 가장 큰 과제는 이 오가노이드의 뉴런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예요. 34개 대학의 과학자들이 파이널 스파크의 바이오 컴퓨터 사용을 요청했으며 파이널 스파크는 이미 9개 학교의 과학자들이 바이오 컴퓨터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각 팀은 바이오 컴퓨팅에 대해 서로 다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팀은 전기 및 화학 신호를 사용해서 오가노이드를 제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바이오 컴퓨터 전용 특수 언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랑카스터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오가노이드가 다양한 유형의 AI 학습 모델과 함께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컴퓨터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실리콘 컴퓨터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뇌와 같은 작은 오가노이드를 제조할 수 있는 표준 기술은 아직 없어요. 또한 오가노이드는 살아있는 세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현재 파이널 스파크의 오가노이드는 100일 정도 지속되는데 이는 첫 번째 실험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예요. 예전에는 몇 시간밖에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과정은 훨씬 더 원활해졌습니다. 현재 연구소에는 2,000에서 3,000개의 오가노이드가 있습니다. 파이널 스파크만이 일반적인 실리콘 칩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유일한 회사는 아닙니다. 스페인의 한 과학자는 셀룰러 컴퓨팅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바이오 컴퓨팅을 연구하고 있어요. 세포 컴퓨팅은 특수하게 변형된 살아있는 세포를 사용해서 오늘날의 기본 컴퓨터처럼 사물을 기억하고 결정을 내리고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과학자는 세포 컴퓨터가 환경 변화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손상된 생태계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반 컴퓨터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지만 박테리아로 만든 바이오 컴퓨터를 호수에 놓으면 물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다양한 화학물질과 조건에 반응할 거예요. 영국 웨스트 대학교의 또 다른 과학자는 곰팡이가 컴퓨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는 균사체라는 길고 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균사체는 우리 뇌세포가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미세한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이 과학자는 이러한 곰팡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학습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다른 똑똑한 일을 할 수 있는 두뇌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팀은 이미 컴퓨터가 특정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곰팡이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바 있어요. 그들은 곰팡이를 컴퓨팅에 사용하는 것이 더 쉽고 더 저렴하고 더 윤리적이고 현재 기술과 잘 작동하기 때문에 뇌세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뉴런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는 아직 테스트 단계에 있지만 UC 데이비스헬스의 과학자들은 뇌신호를 97%까지 거의 완벽한 정확도로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새로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발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건강 문제로 말을 하지 못하는 한 남성의 뇌에 특수 센서를 삽입했습니다. 시스템을 켜자 이 남성은 몇 분 만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새로운 장치는 뇌신호를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그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팀은 팔다리가 약하고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45세 남성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뇌에 특수 장치를 심었어요. 그는 뇌의 일부의 언어 제어에 도움이 되는 작은 센서를 심었습니다. 이 센서는 뇌의 256개의 지점에서 신호를 포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뇌가 말을 하기 위해 근육을 움직이려고 할 때를 감지합니다. 뇌의 신호를 듣고 음절과 같은 소리로 변환한 다음 사람이 말하려는 단어를 형성해요. 이 발명품은 컴퓨터가 우리가 입는 옷의 일부가 되고 심지어 신체의 일부가 되는 최신 트렌드의 한 예일 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물건을 잡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의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만졌다는 메시지를 뇌에 다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는 금속 팔다리도 실제 신체의 일부처럼 뇌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고 있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래의 컴퓨터는 생명체, 물리적 사물, 디지털 기술이 혼합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해요. 3D 프린팅, 생명공학, 사람들의 움직임을 돕는 로봇, 모든 것을 연결하는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널리 보급될 거예요.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산업에 대해 20년 후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리학을 컴퓨터에 접목하는 양자 컴퓨팅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해요. 컴퓨터는 원자 크기가 될 정도로 매우 작아질 수 있어요. 양자 컴퓨팅은 AI와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검색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요. 즉, 더 나은 쇼핑 제한과 더 스마트한 가정용 도구를 얻을 수 있어요. 의학 분야에서는 신약을 더 빨리 발견하고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개인정보 보호, 금융, 의료, 엔터테인먼트, 기술 등 다양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양자 컴퓨팅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로봇 공학, 더 나은 수술 도구, 업무용 디지털 도구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교통관리를 개선하며 재무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컴퓨터에서 하는 모든 작업은 사진을 보거나 화면을 읽는 것과 같이 평면적인 2D로 이루어집니다. 3D 모델링이나 디자인과 같은 특수한 작업에서는 3D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2D에서 벗어나 실제로 더 비슷하게 보이고 느껴지는 3D 가상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VR 기기는 아직 꽤 비싸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대기업들이 확장 현실 헤드셋을 개발하고 있고 이 기술은 점점 더 널리 보급될 거예요.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하다르라고 불리는 놀라운 장소가 있습니다. 보물 창고 같은 곳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수많은 오래된 동물 화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들 중에서 매우 특별한 걸 발견했는데요.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불리는 생물의 화석입니다. 이 중 하나는 거의 완벽한 상태로 발견됐어요. 여러분은 오늘날 비틀스의 유명한 노래 이름을 따 루시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루시는 부엌 카운터 정도의 키를 가진 작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200만 년 전에 살았고 우리가 그녀를 발견한 1974년에 거대한 유명 인사가 됐죠. 우리가 우리의 초기 조상들인 오스트랄로피테신이라고 불리는 생명체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약 1000만에서 1200만 년 전 한 동물 집단이 두 갈래로 나뉘어 한 갈래는 현생 유인원으로 다른 갈래는 인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분리는 한 무리가 나무에 머물기로 결정하면서 일어났고 현재 우리가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이라고 부르는 동물이 됐어요. 이들은 네 다리를 모두 사용해서 이동하고 숲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룹은 땅에서 살기로 결정하고 두 발로 걷기를 시도했어요. 그 덕분에 이들의 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수백만 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유튜브에서 비디오를 보는 대머리 원숭이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루시는 다른 오스트랄로피스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조금 달랐어요. 루시는 여전히 유인원처럼 보였고 두 발로 걸을 수 있었지만 항상 걷지는 않는 과도기적 단계에 살았습니다. 가끔은 원숭이처럼 나무에 오르기도 했어요.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인류 진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 새로운 진화의 분기점인 호모 하빌리스, 즉 편리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석기 도구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인류 최초의 창의성을 발휘한 호모 속의 첫 번째 구성원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음식을 채집하고 가공했을 거예요. 우리는 1960년대에 이들에 대한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약 30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를 돌아다녔습니다. 키가 140cm 정도로 아주 작았어요. 더 이상 나무에 오르지 않았고 대부분 땅 위를 걸었습니다. 두개골 모양은 배 모양의 오스트랄로피스의 머리와 달리 이미 우리의 것과 닮았습니다. 그들의 뇌가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직립보행자인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약 200만 년에서 7만 년 전에 살았어요. 이 이름은 거의 항상 두 발로 걸었던 최초의 호미닌 종이라는 걸 암시해요. 또한 아프리카를 벗어나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간 최초의 인류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대표자들은 훨씬 더 큰 두뇌를 가졌고 더 창의적이고 진보된 도구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도끼, 칼, 망치를 만들었고 조각을 스크레이퍼와 나이프로 사용했어요. 또한 나무 껍질, 풀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최초의 줄과 밧줄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덕분에 그들은 큰 동물을 사냥하는 방법을 배웠고 아마도 함께 사냥을 많이 했을 겁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꾼 불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한 네안데르탈린을 포함해서 더 많은 호모종들이 등장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유럽에 뿌리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들은 약 40만 년 전에 우리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통 조상을 공유했지만 네안데르탈린으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분파였어요. 네안데르탈린은 모두 멸종했지만 우리의 진화 분파는 오래전에 그들과 공존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수완이 뛰어나 육지와 바다의 생물을 모두 사냥했어요. 그들은 수천 개의 석기를 남겼고 동굴을 그림으로 장식하기도 했어요. 네안데르탈린은 자신들만의 의식도 가졌는데 죽은 사람을 매장하기 시작했어요. 야생에 방치하면 질병이 퍼지고 약탈자들이 몰려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매장의식에서도 관심과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고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약 50만 년에서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와 유럽에 출현해서 살았어요. 이 시기는 우리 조상과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이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뇌는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매장과 흥미로운 석기도구뿐만 아니라 현명한 사냥 전략과 미래를 위한 계획 등 더 복잡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아마도 사냥과 채집을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식단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해부학적으로 현대적인 호모 사피엔스에 도달했습니다. 이들은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했어요. 현대인의 골격 구조와 뇌 크기가 비슷했고 행동 방식도 우리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상징으로 사고하기 시작했어요. 약 6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결국 네안데르탈린과 같은 다른 호미닌종을 대체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언어를 만들고 첫 단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단어는 아마도 누군가를 부르는 아기들의 마와 같은 매우 단순한 단어였을 거예요. 최종 단계로 진화한 후 인류는 문화와 기술 발전에서 진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지난 20만 년 동안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약 12,000년 전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빙하기가 끝나는 시기였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대신 정착된 마을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염소나 양과 같은 동물을 기를 수 있게 된 농업의 출현으로 인해 일어났어요. 초기 인류는 목축을 위해 양치기 개와 같은 동물을 길들이기 시작했죠. 또한 동굴의 손자국, 동물, 사냥 등 유명한 그림을 남기며 최초의 예술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최초의 화폐를 만들어 거래에 클레이 토큰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상업과 화폐 사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그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전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죠. 이후 농업의 발달, 복잡한 사회의 등장, 문자와 바퀴의 발명, 문명의 출현이 이어졌어요. 도구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언어가 등장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문화와 사회가 형성됐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진화를 멈췄을까요? 사실 인간의 진화는 예전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피부색, 외모, 신체 크기, 유당 내성이나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성과 같은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세상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기술, 문화, 사회 시스템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고통을 겪지 않아요. 덕분에 진화의 속도가 느려져 지금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한 건 물리적 진화가 아닌 문화적 진화예요. 게다가 20만 년은 우주나 지구의 시간을 고려할 때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수십만 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해요. 그때는 제가 살아있지 않겠지만 이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인간과 기계가 하나의 슈퍼 존재로 합쳐질 수 있다는 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더 이상 기술의 발전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을 주도하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 바뀔 겁니다. 현재 인공지능이 부상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향후 몇십 년 안에 인공지능이 세상을 장악할까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 우리가 개발한 인공지능은 시뮬레이션이 거의 없는 약한 인공지능일 뿐이에요. 인공지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섭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인공지능이 의식은 물론 인간 두뇌의 복잡성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AI가 이러한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젠가 우리가 기계와 합쳐져 의식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계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두뇌로 대화하며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 되는 하이브 마인드가 될 수도 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 확실한 건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조만간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날 코가 막히면 원활한 호흡을 당연하게 여겼던 지난 밤들이 생각나죠? 우리 몸은 매일 우리를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체가 매 순간 하는 놀라운 일 몇 가지를 살펴보세요.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수많은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합니다. 각막은 빛을 능숙하게 굴절시키는 출입문과 같은 역할을 해요. 홍채 또는 색소 부분은 빛의 양을 조절하고 수정체는 나머지를 망막에 초점 맞춰요. 마지막으로 망막은 이 모든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해서 뇌로 보내 해석하고요. 많은 작업처럼 들리지만 이 모든 과정은 밀리초 안에 완료됩니다. 즉, 단 1분 동안 우리의 뇌는 약 6억 비트의 시각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성은 55%, 남성은 65%예요. 이러한 수분 균형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에는 수분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어요. 수분 모니터는 땀을 흘리거나 심지어 호흡을 통해 수분이 얼마나 손실되는지 항상 살펴봐요. 수분량이 1%만 손실돼도 갈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가슴에서 뛰는 심장들이 없었다면 우리들도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심장은 한 사람당 하나씩만 뛰죠. 심장이 뛰는 속도는 체력, 감정, 체격에 따라 심지어 조금 더 힘이 필요한 새로운 요가 자세를 취하는 경우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평균적으로 성인이 휴식 중일 때 분당 60에서 100회의 심장 박동을 한다고 말해요. 자, 건강해질수록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은 줄어들고 심박수가 분당 40회까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약간 쿵쿵거릴 때마다 약 70mm의 혈액을 몸 주위로 밀어내요. 안정시 심박수가 분당 80회라면 심장은 60초마다 5.6리터의 혈액을 내보내는 셈이에요. 혈액 손실 후 신체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성인의 몸에는 평균적으로 약 4.7리터의 혈액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손실되면 우리 몸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24시간 이내에 손실된 부피가 대체돼요. 그리고 몇 주 안에 우리는 새 것처럼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매 초마다 약 200만 개의 신선한 적혈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1분에 1억 2천만 개씩이에요. 백혈구와 혈소판의 경우 그 과정은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의 호흡 메커니즘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인의 일반적인 호흡 횟수는 1분에 약 12회에서 20회예요. 하지만 유아의 호흡 속도는 분당 30회에서 60회로 더 빠릅니다. 공기를 들이마실 때는 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해요. 뇌의 명령센터는 횡격막으로 신호를 보내 횡격막을 평평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갈비뼈와 복부 근육이 가슴이 확장되도록 조절하여 공기를 폐로 끌어당깁니다. 숨을 내쉬는 건 조금 더 쉬워져요. 소모된 공기는 탄력이 있는 폐에 의해 밀려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복근이 숨을 내쉬는 과정에서 조금 더 도움을 주죠. 독서의 경우 우리의 두뇌는 분당 최대 1000단어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00페이지 분량의 책을 단 2시간 30분 만에 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뇌가 독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은 반드시 일직선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눈은 사카데즈라고 불리는 독특한 움직임을 해요. 텍스트를 앞뒤로 빠르게 점프하는 동작인데요. 때로는 큰 도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도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는 데 도움을 받는데 매 초마다 수없이 발생해요. 도약의 크고 작음은 우리가 얼마나 글을 잘 읽는지 그리고 당면한 주제에 얼마나 익숙한지에 따라 달라져요. 과학, 대중문화, 역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 최신 영상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60초마다 약 3만 개의 세포가 끊임없이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얼굴과 몸은 끊임없이 각질층을 제거해요. 네, 집 주변에 쌓여있는 먼지의 대부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새로운 피부 세포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데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이 과정은 나이가 들면서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60대 이후에는 세포 교체에 최대 8주가 걸릴 수 있고 피부 세포가 쌓이면 안색이 다소 칙칙해 보일 수 있어요. 다행히 요즘에는 보습제나 세럼 등 건조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혀 없이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혀는 입술과 치아와 함께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를 의미 있는 단어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유연하고 빠르며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동작을 통해 1분에 90개 이상의 단어를 내뱉을 수 있어요. 혀를 사용하지 않고 발성할 수는 있지만 T, D, L, R과 같은 자음을 발음하려면 혀가 필요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해적이라면 으얼 겁주는 소리를 낼 때도요. 이 중요한 기관은 앵무새가 대부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우리를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이유와 같아요. 앵무새는 혀가 두껍고 근육의 움직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아주 정확하게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 주변에서는 말을 조심하세요. 사람은 매분마다 15에서 20회 눈을 깜빡입니다. 많은 횟수처럼 들리지는 않지만 깨어있는 시간의 약 10%를 눈을 감고 보낸다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눈 깜빡임이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게 주된 이유긴 하죠. 그리고 눈꺼풀의 도움을 받아 안구 전체를 약간 덮는 막을 만들어줘서 가려움을 방지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눈을 깜빡이는 건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지난 10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눈을 깜빡일 때 우리 뇌는 미니 리셋 버튼을 누른다고 해요. 이는 시각과 주의력과 관련된 일부 부위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주의력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는 순간은 우리 뇌의 시간여행과 같은 순간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원한다면 미니 파워 낮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분에 35개에서 48개의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겪은 일, 기분, 심지어 현재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져요. 생각의 형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뇌세포가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떠오르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건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우리의 뇌에는 수많은 뉴런이 존재하며 이 매혹적인 세포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전하를 방출합니다. 뉴런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뇌 화학 물질을 분비해요. 전기 신호를 생성하는 음표를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이 신호가 파도처럼 수천 개의 뉴런을 통과하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간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몸이라는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음식에서 섭취하는 1칼로리는 줄이라는 에너지 단위로 약 4,200줄이에요. 하루에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면 매분 거의 6,000줄로 변환되는 거죠. 음식을 먹은 후 음식은 입을 통해 위장으로 내려가 혈류를 따라 작은 조각으로 분해됩니다. 산소와 기타 유용한 물질을 세포로 운반하는 작은 배달 트럭을 상상해 보세요. 세포 내부에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라는 미니 공장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배달된 물질을 아데노신 3인산 또는 ATP로 전환하는 일을 담당해요. 이것이 우리 세포의 에너지 통화입니다. 이는 더 많은 세포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우리가 움직이거나 전기 충격을 통해 다른 세포에 메시지를 보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고 보면 제 몸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비포 앤 애프터 메이크오버 아시나요? 약 100만 년 전에 살았던 평균적인 인간의 사진과 현재를 사는 평균적인 인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놀랄 거예요. 대자연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최초의 인류는 기본적으로 팔이 길고 다리가 짧은 작은 체형이었어요. 그들은 씹어먹는 모든 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큰 소화기관이 필요했죠. 그리고 음식을 분해하는 모든 기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흉곽이 매우 넓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인류는 더운 기후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몸집이 작고 다리가 길어졌습니다. 그들은 육류와 소화가 빠른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소화관이 작아지고 큰 몸과 큰 두뇌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인류가 더 추운 기후로 퍼져나가면서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짧고 넓은 몸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짧은 소화관으로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날고기와 익힌 음식을 좋아했어요. 동아프리카에서 온 8에서 9세 호모 에렉투스 아이의 골격을 살펴보세요. 그는 이미 키가 161cm에 몸무게가 48kg이었어요. 더 자랐다면 키가 거의 182cm에 달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의 마른 몸은 덥고 건조한 환경에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린은 평균 키가 164cm에 불과했어요. 짧고 넓은 몸으로 겨울철 추위와 빙하기에도 잘 견뎌냈습니다. 정크푸드는 치아에 좋지 않지만 치아 사이가 좁아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거 우리 조상들은 사랑니가 있는 가지런한 치아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공식품과 밀링 기술 덕분에 턱이 줄어들고 치아가 제한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요. 따라서 비뚤어진 치아를 피하고 싶다면 덜 가공된 식단을 유지하세요. 인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을 위해 체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식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신체도 변화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초기 인류는 지금보다 더 두껍고 튼튼한 뼈를 가진 매우 활동적인 존재였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적으로 덜 힘든 생활 방식 덕분에 뼈가 더 매끈하고 약하게 진화하고 있어요.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는 건 멋진 일입니다. 옛날에도 인간은 멋졌지만 지금은 더 멋질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뼈는 슈퍼모델과 같아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보기에도 꽤 멋져요. 하지만 더 튼튼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치아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치아는 6.5제곱센티미터당 무려 2,540kg의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씹는 힘이 엄청나죠?
뼈에 대해 말하자면 뼈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뼈 질량의 약 25%는 실제로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은 자동차 엔진과 같다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엔진에 휘발유가 필요한 것처럼 눈도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분이 필요해요. 따라서 하루에 최대 2만 번 눈을 깜빡이면 기본적으로 앞유리창을 닦는 것과 같아요. 얼굴이 붉어지고 뺨이 빨개지는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위 내벽도 붉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얼굴이 붉어지면 몸의 혈류량이 증가하는데 여기에는 위벽도 포함됩니다. 혈관이 많아서 평소보다 혈액량이 많으면 붉게 변하는 거죠. 플라스틱이 환경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소량은 소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우리의 소화기관은 풀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방목하는 동물은 생립과 풀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이빨과 여러 개의 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위가 하나뿐이라서요. 우리 모두는 눈꺼풀을 감는 것을 제어하는 2개의 초고속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육은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으로 작동하면 단 0.1초 만에 눈을 감아요.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눈을 더 자주 깜빡이고 친구들과 영화를 볼 때 한꺼번에 눈을 깜빡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만의 이상한 습관일지도 모르죠. 강한 악수를 구사하는데 그게 다 운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알고 보니 새끼손가락이 진짜 MVP였네요. 농담이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새끼손가락은 손 힘의 50%를 담당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약자가 이렇게 강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발가락은 몸무게의 거의 절반을 지탱하는 2개의 작은 친구와 같아요. 발가락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세요. 발가락은 걷고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 색깔은 유전자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2%를 넘지 않아요. 그 뒤를 이어 금발이 약 3%, 모든 종류의 갈색이 약 11%에 불과합니다. 대다수는 매우 짙은 갈색을 포함한 검은 머리카락입니다. 손톱이 작은 물건을 집어 올리고 스티커를 떼어내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손톱은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단단히 잡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눌러주는 구조를 제공하기도 해요. 다재다능하죠? 라푼젤은 잊어버리세요. 머리카락과 손톱만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간은 원래 크기의 51%에 불과했던 것이 다시 전체 크기로 재생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손상시키면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피부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피부는 우리 몸무게의 무려 15%를 차지합니다. 푹신한 고양이 스노우볼보다 털이 더 많이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우리는 매년 최대 4kg의 피부세포를 잃어요. 끔찍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죠. 토마토가 인간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유전자의 수가 아니라 유전자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피자에 얹은 토마토 소스를 즐겨보세요.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코를 잡고 미각이 얼마나 사라지는지 확인해보세요. 실제로 코는 미각 인식의 75에서 95%를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후각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입에 수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미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침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음식물을 분해하는 효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충분히 마시고 맛을 음미하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실제로 1조 개가 넘는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냄새는 먼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익숙한 냄새를 맡을 때는 잠시 시간을 내어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낮잠을 자는 동안 후각도 휴가를 떠납니다. 따라서 방에서 쓰레기통에 불이 나서 냄새가 나더라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말 그대로 꿈나라에 있으니까요. 꿈에 대해 말하자면 왜 어떤 꿈은 흑백이고 어떤 꿈은 무지개가 폭발하는 것 같은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글쎄요, 어렸을 때 어떤 TV를 보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우리 조부모님은 꽤 지루한 꿈을 꾸셨던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자기 심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꿈을 좇는 것에 대한 훌륭한 은유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네, 거짓말을 하면 우사인 볼트처럼 심박수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준비하세요.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구강 청결제를 유행처럼 사용한다고 해도 이 안은 여전히 세균의 온상입니다. 역겹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나쁜 것들은 막아줍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있어요. 배꼽은 사실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더러운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누가 알았겠어요. 태어난 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세균의 온상이 되죠. 2300여 종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페리스 힐튼과 크리스 햄스워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동물을 되살리고 싶어 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좋아하는 반려동물을 영원히 살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유명인들은 매머드, 태즈메이니아 호랑이, 심지어 유명한 도도새와 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동물을 되살리는 과학회사를 돕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 매혹적인 동물들이 2028년에는 다시 우리 곁을 거닐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획기적인 노력은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오래전에 지구에서 사라진 동물의 핵심 유전자를 되살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 아이디어는 가까운 친척의 DNA를 사용하여 이러한 유전자를 복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머드는 그들이 되살리려는 동물 중 하나이며 사람들은 매머드에 대해 특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매머드는 약 4000년 전까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의 일부 지역을 거닐던 거대 동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머드를 현대의 코끼리와 혼동하기도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우선 매머드는 안쪽으로 말린 커다랗고 구부러진 앞니를 가지고 있었고 먹이를 파는 데 사용했어요. 또한 두 겹의 두꺼운 털로 체온을 유지하는 등 추운 기후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적응했죠. 하지만 매머드와 코끼리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털 매머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인 아시아 코끼리와 유전자의 99.5%를 공유해요. 이는 매머드가 유전적으로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아시아 코끼리와 더 가깝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이 회사의 대담한 계획은 지구를 돌아다니던 매머드와 똑같이 생긴 살아서 걷는 코끼리 매머드 혼합종을 만드는 거예요. 이 동물은 매머드처럼 생기고 매머드처럼 걷고 심지어 매머드와 같은 소리를 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머드가 살던 생태계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동물을 되살리는 데 성공한다면 북극 툰드라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매머드를 어떻게 만들 계획일까요? 그들의 계획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알래스카 같은 곳에서 잘 보존된 털 매머드 표본을 찾아야 해요. 그런 다음 매머드의 게놈과 가장 가까운 친척인 아시아 코끼리의 게놈 서열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털 매머드를 추운 기온에 완벽하게 적응하게 만든 중요한 유전자, 즉 북실북실한 털, 구부러진 앞니, 돔형 두개골을 만든 유전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즉 어떤 유전자가 매머드를 매머드로 만들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연구진은 가위와 비슷한 최첨단의 유전자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아시아 코끼리 DNA를 자르고 그 지점을 매머드의 유전자 서열로 대체할 거예요. 이를 통해 새로운 세포계를 만들고 나중에 배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배아는 대리모인 암컷 아시아 코끼리 몸속에서 자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위에 잘 적응하는 새로운 코끼리가 탄생합니다. 적어도 과학자들이 희망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매머드 2.0이 빠르면 2028년 지구에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임신기간이 약 22개월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시한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훨씬 더 빨리 다른 깜짝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태즈메이니아 호랑이라고도 알려진 호주의 틸라신과 같이 연구팀이 부활시킬 계획인 다른 동물들의 임신기간이 훨씬 짧기 때문이죠. 회사는 또한 이 동물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은 그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연구팀은 태즈메이니아 호랑이의 게놈이 약 99% 완성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동물은 호주 본토와 태즈메이니아 및 뉴기니 섬에 살았습니다.
태즈메니아 호랑이 개체수의 대부분은 3,000년 전에 사라졌지만 약 5,000마리가 최근까지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마지막 태즈메니아 호랑이는 1936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즈메니아 호랑이를 되살리기 위해 과학자들은 먼저 고대 생물의 샘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에탄올에 보관되어 있던 110년 동안 보존된 머리에서 RNA 분자를 채취했어요.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어서 과학자들이 첨단 DNA 분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오래된 샘플을 찾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연구팀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즉, 완전한 분석을 수행했다는 뜻이에요. 전문가들은 혀, 비강, 뇌, 눈과 같은 중요한 조직 부위의 RNA 샘플을 연구함으로써 태즈메니아 호랑이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많이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즈메니아 호랑이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동물이 무엇을 냄새 맡고 보고 맛볼 수 있는지 알아냈어요. 예를 들어 이 반야행성 동물은 작은 설치류, 도마뱀, 새를 잡아먹기를 좋아했습니다. 완벽한 샘플을 찾은 후에는 태즈메니아 호랑이를 되살리는 과정도 매머드와 거의 동일해요. 물론 코끼리를 DNA 기증자로 삼는 건 아니죠. 태즈메니아 호랑이의 경우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살찐꼬리 더나트라고 불리는 작은 유대류입니다. 이 동물은 몸집은 작지만 사나운 육식동물이에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전체 DNA 편집 과정이 염기 서열에 따라 잘 작동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구팀의 목표는 살찐꼬리 더나트 세포를 틸라신 세포로 바꾸는 거예요. 이를 위해 연구진은 300개 이상의 독특한 유전적 변화를 더나트 세포에 적용했습니다. 동물을 되살리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그 유명한 도도새를 되살릴 계획이에요. 인도양의 낙원 모리셔스 섬에 사는 우스꽝스럽게 생긴 새를 아시죠? 약 23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생물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기본적으로 도도새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유일한 단서는 17세기에 그려진 몇 장의 그림, 회화, 글이 전부예요. 하지만 이러한 그림들은 모두 서로 매우 다르고 실제 살아있는 도도새를 기반으로 한 그림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도새의 실제 모습을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도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라진 이 전설을 되살리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깨달음을 주는 일이 될 거예요. 연구팀이 오래된 도도새 게놈을 추출하는 데 사용한 샘플은 덴마크 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된 두개골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숙주세포를 제공할 도도새의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은 인도의 안다만과 니코바르 섬에서 발견되는 화려한 특징을 가진 회색새인 니코바르 비둘기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몇 년 안에 이 멋지고 상징적인 도도새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동물을 되살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과학과 기술이 함께한다면 오늘날의 동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진 종을 복원함으로써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일을 해냈습니다. 피레네 아이벡스라고도 알려진 부카도라는 야생 염소는 2000년대에 멸종했어요. 하지만 3년 후 과학자들은 이 동영상에서 이야기한 것과 매우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 염소를 다시 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57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성공했고 부카도 클론이 탄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동물은 10분밖에 살지 못했어요.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동물 회생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룬 거예요. 이제 전문가들은 도도새, 매머드, 태즈메니아 호랑이를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조금 더 잘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쥐는 간지러움을 탑니다. 무슨 뉴스 속보라고 생각하셨나요? 어쨌든 쥐의 중뇌에는 소위 웃음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 쥐를 간지럽히거나 쥐들이 재미있고 장난스러운 활동을 할 때 이 센터가 활성화돼요. 과학자들은 2016년 이 사실을 발견했는데 설치류의 배를 간지럽히자 낄낄거리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벌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중 유일하게 뒤로 날 수 있는 새입니다. 벌새는 주로 꽃에서 멀어지고 싶을 때 후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로 갈 수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캥거루요.
캥거루는 뛰어다니며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지만 강한 뒷발과 큰 꼬리의 구조 때문에 뒤로 걷지 못해요. 일가꼬레는 일종의 바다 유니콘처럼 보이는 이상한 생명체입니다. 일가꼬레의 머리에 있는 뿔은 엄니가 아닙니다. 수컷 일가꼬레의 윗입술 사이로 튀어나온 거대한 이빨이에요. 이 이빨은 아마도 암컷을 유혹하는 도구 중 하나로 생각돼요. 플라밍고는 사실 분홍색이 아닙니다. 홍학은 회색으로 태어나지만 일생 동안 베타카로틴으로 알려진 붉은 주황색 색소가 함유된 해조류와 기타 먹이를 많이 먹어요. 이 색소가 분해되어 피부와 깃털에 축적되고 분홍색을 띠게 되죠. 하지만 이런 색을 유지하려면 그런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해요. 만약 우리 인간이 피부색을 바꾸고 싶다고 해도 핑크색, 심지어 주황색으로 변할 수 있을 만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나무늘보가 정말 느리다는 농담과 밈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매우 뛰어난 수영선수입니다. 물속에서는 육지보다 약 3-4배 더 빠르게 움직이죠. 사람처럼 평형을 할 수 있고 평형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 열대동물인 나무늘보는 정글에 주로 서식하며 정글은 종종 물에 잠기기 때문이에요. 호랑이는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입니다. 네, 사자보다 더 크죠. 그리고 어떤 호랑이도 같은 줄무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호랑이의 털은 사실 위장술로 먹잇감에 눈에 띄지 않는 좋은 장소를 찾아야 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흥미롭게도 호랑이는 털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줄무늬가 있어요. 호랑이 줄무늬는 지문처럼 독특해요. 다소 우스꽝스럽고 순진해 보이지만 오리너구리를 귀찮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야생동물은 독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포유류종입니다. 오리너구리의 뒷발 끝에는 독을 방출할 수 있는 침이 있습니다.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쏘이면 매우 고통스럽고 부종 및 기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무당벌레는 잠재적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할 때 무릎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해요. 무당벌레의 관절에서 나오는 피는 실제 피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특정 화학물질로 포식자를 쫓아내기 위한 거예요. 무당벌레는 동물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데 바로 고유한 색이에요. 포식자는 빨간색, 주황색, 검은색과 같은 밝은 색의 조합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이런 색을 가진 생물이 끔찍한 맛이 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탉은 아침에 매우 시끄러울 수 있지만 자기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장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탉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 특수 내장형 소음 방지 플러그예요. 암탉도 청력 손실의 위험을 줄이는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러한 보호장치뿐만 아니라 달팽이관 유모세포가 손상되면 며칠 만에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올빼미는 눈알이 없습니다. 대신 눈에 튜브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사람의 안구처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올빼미의 목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합니다. 올빼미는 머리를 270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인간은 겨우 180도밖에 회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올빼미의 머리에는 특별한 혈관 시스템이 있어요. 고개를 너무 빨리 돌려 혈액순환이 차단되면 뇌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계속 헤엄쳐. 니모를 찾아서에서 도리가 이 노래를 불렀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도리는 상어가 아니었지만 일부 상어종이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마코상어, 백상아리, 고래상어 등은 계속 헤엄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호흡을 멈추게 돼요. 인간은 폐로 호흡을 하죠. 그리고 일부 상어는 협측 펌핑이라는 방식으로 호흡해요. 이것은 상어들이 입을 벌리고 헤엄친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하면 아가미를 통해 물이 흐르고 산소를 추출할 수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은 곰이나 상어,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가 아닙니다. 훨씬 더 작은 동물인 모기예요. 모기는 극도로 짜증날 뿐만 아니라 황열병, 말라리아, 댕기열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옮깁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사망해요. 또한 모기는 흰개미와 개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생물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즐리곰은 볼링공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무는 힘이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링장에는 출입 금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즐리곰은 대식가가 아닙니다. 들소, 무스, 엘크 등 어떤 동물이든 먹이로 삼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지만 과일, 견과류, 베리류, 심지어 기를 잃고 포식자의 입에 들어가는 불행한 작은 쥐도 먹어치우는 걸 좋아해요. 내륙 타이파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이 강한 뱀입니다.
이 뱀은 서부 타이판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호주에 서식하죠. 한 번만 물려도 성인 100명 이상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물린 부위를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30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뱀은 대부분 수줍음이 많고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위협을 느끼거나 자극을 받으면 공격해요. 얼음 밑에서 몇 달 동안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북이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일부 동물은 안전한 장소를 찾지 못해요. 그러면 어디에서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야 하죠. 꿀벌은 둥지에서 아늑하게 지내고 곰은 동굴에서 잠을 자지만 비단거북은 얼어붙은 연못에 머물러야 해요. 얼음으로 인해 공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물에서 직접 산소를 추출하고 등딱지를 통해 숨을 쉽니다. 그것 참 편리하겠네요. 까마귀가 엄청나게 똑똑한 동물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까마귀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까마귀는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짝의 감정도 매우 잘 파악합니다. 무리의 까마귀 중 한 마리가 슬퍼하면 다른 까마귀도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분위기 깨기의 선수죠. 특정 먹이를 싫어하고 매우 생생하게 표현하는 다른 새를 보면 까마귀는 자신의 먹이에 대한 흥미도 잃게 돼요. 딱총새우는 몸 길이가 2cm 정도로 아주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물 중 하나예요. 먹이를 감지하며 몸 길이의 절반까지 자랄 수 있는 큰 집게발을 벌려 물을 들여보내요. 그런 다음 집게발을 매우 빠르게 닫으면서 시속 90km의 매우 강한 거품을 뿜어내죠. 이 거품은 새우가 잡으려는 먹이를 기절시키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품이 터질 때 새우가 내는 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소음을 냅니다. 악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동물이에요. 말처럼 질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악어는 아마도 고양이처럼 작고 다리가 길며 시속 18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던 고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돼요. 작은 악어는 무언가가 쫓아오면 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만과 엘리게이터는 분명히 이런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악어를 발견하면 질주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건 바로 사람이죠. 여러분의 집에 꼬리를 흔들거나 발냄새를 맡는 소중한 개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반려견의 청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놀라신 적 있나요? 집안의 다른 층에 있어도 과자 봉지를 뜯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정 반려견은 동물계에서 최고의 청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상위 5위 안에 들지도 못해요. 이제 동물 청각의 세계로 들어가 다른 동물들의 청각은 어떨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꽤 대단한 존재입니다. 모든 종류의 재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청각 올림픽에서 우리는 경쟁 상대조차 되지 못해요. 고양이나 박쥐와 나란히 놓아두면 인간의 귀는 아주 평범해 보이죠. 코끼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코끼리는 큰 동물이고 귀도 아주 커요. 코끼리의 청각기관은 초저주파 파동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음파는 일반적인 음파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들을 수 없는 저주파의 우렁찬 속삭임 소리입니다. 즉 코끼리는 이동 중에도 비구름과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포유류는 매우 영리한 의사소통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땅을 쿵쿵 밟아 우리에게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진동을 만들어내요. 코끼리에게 이러한 진동은 장거리 전화 통화와 같은 역할을 해요. 코끼리는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발과 귓뼈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받아요. 소통이 정말 원활하네요. 박쥐에 대해 알아볼까요? 박쥐는 반향 탐지 기술을 사용하는 야간 탐색의 대가입니다. 물체에 부딪힌 후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고주파 소리를 내죠. 박쥐는 이 반향으로 정신지도를 만들어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박쥐가 이 이상 멋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과학자들은 박쥐의 청각 능력이 날개까지 확장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쥐는 메르켈 털이라는 특수 털을 통해 공기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다가오는 물체를 인식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청각은 아니지만 환경에 대한 환상적인 적응력이죠. 반면 돌고래는 물속 음향의 대가입니다. 우선 물속에 있으면 듣는 데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돌고래는 이러한 어려움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돌고래는 이마에서 음파 펄스를 방출하는 그들만의 반향 탐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리는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고래의 턱에서 포착된 후 고도로 발달된 청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돌고래는 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청각의 중심 역할을 하진 않아요. 대신 혁신적인 청취 방법을 찾아내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동물인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반려동물인 고양이와 개는 청각의 챔피언입니다. 고양이의 귀는 최대 49m 밖에서의 고주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쥐를 잡는데 유용하겠죠? 반면에 개는 귀 주변의 근육 덕분에 소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능숙합니다. 반려견이 수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귀를 쫑긋 세우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그게 바로 그들의 예리한 청각 능력입니다. 곤충처럼 우리 주변에서 윙윙거리는 아주 작은 동물도 사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곤충은 사람의 고막과 비슷한 걸 가지고 있어요. 고막은 팀파니라는 이름을 가진 섬세한 작은 막입니다. 음파에 따라 흔들려요. 그 흔들림은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바뀌어요. 밤마다 이어지는 귀뚜라미의 세레나데나 여름의 매미의 리드미컬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작은 교향곡의 대가들은 바로 이런 설정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어떤 벌레들은 주변 환경을 엿듣기 위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이들은 더듬이 중앙에 감각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를 존스턴 기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기나 벌, 심지어 초파리를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안테나를 사용해서 주변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더 와일드해지죠. 어스름한 야행성 생물인 호크모스는 입 안에 독특한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초음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초능력과도 같은 기관인데요. 이 덕분에 사냥을 나서는 박쥐의 위험한 잠수를 피할 수 있어요. 궁극의 청력 트로피에 관해서라면 동물의 왕국에는 완전히 독특한 우승자가 있습니다. 바로 나방이에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큰 밀랍 나방이 바로 그들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쫑긋 세우게 만드는 이 나방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큰 밀랍 나방은 외관상으로는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색이에요. 일상적인 활동으로는 벌집을 갉아먹는 걸 좋아해요. 동물의 왕국에 자연스럽게 섞여 살지만 귀가 아주 예민합니다. 청력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작은 생명체는 최대 300kHz 주파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비해 인간의 귀는 약 20kHz까지만 감지할 수 있어요. 이미 인상적이지 않은 이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약 15kHz까지 떨어집니다. 돌고래조차도 경쟁할 수 없죠. 돌고래는 최대 약 160kHz까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나방에게 왜 그런 뛰어난 청각이 필요한지 궁금하실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특별한 청각의 이유가 생존 본능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식 본능입니다. 박쥐는 다른 곤충들 사이에서 맛있는 나방 먹이를 찾기 위해 고주파 반향 울음소리를 사용해요. 하지만 이 영리한 나방은 박쥐가 듣지 못하는 주파수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추론에도 불구하고 나방이 왜 그렇게 높은 주파수를 들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미스테리였어요.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고주파 초음파를 녹음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걸 발견했고, 따라서 실제로는 박쥐들이 나방이 들을 수 있는 초고주파에서 울음소리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과학자들은 특별히 고안된 초음파 장치를 사용했어요. 이 장치에서 미친 듯이 높은 주파수를 방출한 다음 전극을 사용해서 나방의 신경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이 연구의 실질적인 의미는 매우 광범위할 수 있어요. 큰 밀랍 나방 귀의 내부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기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식은 연구원들이 초소형 마이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작은 동물부터 바닷속을 헤엄치는 거대한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동물은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특정 소리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인간의 신경세포 덕분에 미세한 소리 주파수의 차이를 감지하는 능력이 동물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연구팀은 다양한 소음에 노출됐을 때 소리를 처리하는 뇌의 주요 부분인 청각 피질에서 단일 뉴런이 어떤 일을 하는지 기록할 수 있는 독특한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청각피질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은 동물의 신경활동이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한 과거 연구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러한 연구는 청각 시스템에서 소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들여다보는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무엇이 인간을 차별화하는지 알려주지는 못했어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한 결과 청각피질의 뉴런이 특정 주파수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개별 뉴런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4분의 1톤의 미세한 차이까지 포착할 수 있었어요. 이는 다른 포유류의 청각피질에서는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디테일입니다. 한 가지 예외는 박쥐인데 박쥐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청각을 사용해요. 하지만 이는 인간이 동물보다 주파수를 더 잘 구별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뇌가 소리 주파수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 음악, 일상소음과 같은 보다 자연스러운 소리를 재생했을 때 뉴런은 복잡한 활동 패턴을 보였어요. 이러한 패턴은 뉴런의 주파수 선택성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 연구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적은 있지만 사람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바닥 밑바닥에서 30분 이상 공기 없이 살아남은 것보다 커피숍에서 유니콘을 만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레몬스를 예로 들어보면 운이 좋으면서도 불운한 사람들도 있어요. 크리스 레몬스는 상업용 포화 다이버로 2012년 9월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 덩컨과 데이브에게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들은 잠수 현장 위에 있는 배의 특수 챔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캔에 담긴 정어리처럼 꽉 찬 다이빙 벨에 들어갔죠. 배에 매달려 있는 또 다른 챔버 같은 건데 다이빙 장소로 이동하는 데 사용돼요. 이 챔버는 장난감을 잡는 집게 기계와 비슷하지만 집게 대신 끝에 작은 챔버가 있어요. 다이빙 장소에 도착한 크리스와 데이브는 다이빙을 준비했습니다. 덩컨은 장비와 가장 중요한 부분인 탯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줄은 다이버에게 산소, 열, 전력을 공급해서 불빛을 계속 비추는 데 필요해요. 수심이 아주 깊으니까요. 즉 다이버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더 잘 이해하려면 상업용 포화 다이빙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해요. 사무실이 사자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는 것이 상업용 포화 다이버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포화 다이빙은 매우 드물고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류관 작업을 하려면 차가운 바닷속 깊은 곳으로 잠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이빙은 가마병이라는 질환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너무 깊이 잠수했다가 너무 빨리 수면 위로 올라오면 몸 안에 작은 질소기포가 형성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 다이버는 포화 다이버만큼 깊이 잠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포화 다이버는 수중 200m에서 305m까지 잠수해요. 거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쯤 돼요. 그 엄청난 깊이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데는 2주 정도 걸립니다. 달에 갔다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짧아요. 2주 동안 물속에 머무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이버들은 생존을 위한 독특한 비법을 가지고 있어요. 해저와 동일한 압력을 갖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챔버가 바로 그것인데요. 다이버들은 이 챔버에서 몇 달을 보냅니다. 이 챔버는 고립되어 있어요. 감옥에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끔찍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세상이 불타고 있어도 안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죽어야 하는 거죠. 좋은 점은 다이버들이 그곳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챔버는 헬륨과 산소의 혼합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전화를 걸면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나요.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아요. 헬륨을 흡입하고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로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게 재밌거든요. 하지만 몇 주 동안 그렇게 하는 건 그리 즐겁지 않죠. 이제 이 직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더 많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영리한 기술 덕분에 다이버들은 큰 위험에 직면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나쁜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크리스와 데이브는 북해 해저에서 파이프 섹션을 교체하고 정기 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지만 해저의 날씨는 좋지 않았어요. 4m에 달하는 강한 바람과 파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날씨는 북해의 전형적인 날씨였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던 배에는 자동 조종 장치와 비슷한 기능이 있어서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줬어요. 다이빙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브와 크리스는 즉시 올라갔습니다. 데이브는 무사히 벨까지 올라갔지만 크리스의 줄이 매니폴드의 가장자리에 걸렸고 어떻게 해도 줄을 빼낼 수 없었어요. 그는 슬랙라인이 충분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줄이 조여지는 소리가 들리자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인간은 다치 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줄이 끊어지면서 그는 바다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산소, 통신, 열 등 모든 것을 잃었어요. 얼어 죽거나 질식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약 5분 분량의 비상산소가 주어졌지만 살아남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크리스는 구조를 위해 매니폴드 위로 올라가야 했어요. 하지만 줄이 끊어지면서 불빛이 꺼졌고 칠흑 같은 바닷속을 걸으며 감각으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크리스는 손도 보이지 않았지만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매니폴드까지 올라갔어요. 안타깝게도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고 아무도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줄 수 없었어요. 한숨 한숨이 금 한 통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는 매우 천천히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크리스에게 남은 산소는 약 2분 정도였고 얼마 후 구조대의 흔적이 보이지 않자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를 구해야 할 배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안정적인 상태로 그를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순간 모든 확률은 크리스에게 불리했습니다. 그에게 유리한 것은 배의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소형 잠수함이 있었다는 것과 승무원들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었다는 것뿐이었어요. 잠수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눈을 팔 수도 없고 눈을 뗄 수도 없어요. 모두 최악의 상태의 다이버를 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적처럼 그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하고 동료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친구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가 안정된 후 그들은 크리스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모든 희망을 잃고 시신을 수습하러 내려가고 있었죠. 데이브는 크리스를 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긴장한 상태였지만 정신적으로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했어요. 약 30분 후 데이브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크리스를 붙잡고 벨로 올라갔어요. 덩컨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덩컨은 크리스의 다이빙 마스크를 벗겼어요. 그들이 본 것은 끔찍했습니다. 크리스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차가워 보였어요. 마치 숨을 거둔 것처럼 보였죠. 덩컨이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크리스가 활기차게 일어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데이브와 덩컨은 충격을 받았어요. 크리스는 완전히 괜찮아 보였거든요. 수많은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결과 30분 동안 공기 없이 지낸 것 치고는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기 없이 3분 이상은 버티지 못했을 텐데도요. 오늘날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가 높은 수준의 산소에 노출되어 있었고 폐의 산소 수치도 정상보다 높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추운 기온으로 인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과한 에너지 손실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이 일 이후로 그가 다시는 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도 포화 다이버로 일하고 있고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거의 망가뜨릴 뻔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마쳤어요. 와...